설아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물음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낮에 보십니까? 밤에 보십니까? 낮에 부지런한 사람을 좋다 하고 낮에 졸고 있으면 게으르다 하는 것이 세상의 통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낮에는 온 고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가 어찌하여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시어머니의 간택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순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전라도 나주 고을 한복판에 최씨 가문이라 하는 큰 양반댁이 있었습니다. 나주는 영산강을 끼고 기름진 평야가 펼쳐진 고을로 곡식이 넉넉하고 장이 서는 날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활기찬 곳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최씨 대감 댁의 소슬대문은 고을 어느 곳에서도 눈에 띄는 높고 반듯한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최씨 부인이라 불리는 56살의 과부였습니다. 16에 시집와서 39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가문을 지켜온 분이었지요. 엄격하다는 소문이 자자하였으나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이웃을 먹였고 하인들에게 밥을 굶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을 두고 무섭지만 믿을 수 있는 큰 집 마님이라 하였지요. 최 씨 부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승원, 나이 24세 식년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이었지요. 눈썹이 짙고 눈이 맑아 고을 처녀들 사이에서는 나주의 도련님이라 불리며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혼사가 최 씨 부인의 가장 큰 근심이었지요. 24이 되도록 짝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고을 안팎에서 혼담이 빗발쳤지만 최 씨 부인은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최 씨 부인이 마침내 며느리 간택을 잡았다는 소문이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대문 앞에는 아침부터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는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지요. 대청마루의 세 처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고을에서 선별된 최종 후보 셋이었지요. 첫 번째는 오미연이라 하는 20살 규수였습니다. 나주에서 가장 많은 전답을 거느린 오부호의 외동딸로 단아하고 예절 바르기로 이름이 자자하였지요. 고을 사람 열에 9은 미연이가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윤다정이라 하는 19살 처녀였습니다. 나주 향교 훈장의 딸로 온순하고 바느질에 능하며 누구에게든 상냥하기로 소문이 난 아이였지요. 그리고 세 번째, 임설아라 하는 19살 처녀가 있었습니다. 한때 나주 고을 이방을 지낸 임서방의 딸이었지요. 이 처녀는 고을에서 낮잠꾸러기 처녀라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는 이였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지요. 설아가 왜 저기 앉아있는 게야? 들러리를 세운 거겠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담장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설아의 옷차림은 단정하였으나 유독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세 사람 중 가장 생기가 없어 보였지요. 오미연은 여유 있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윤다정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하품을 참느라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승원이 세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레 오미연에게 머물렀지요. 속으로 저 사람이면 나쁘지 않겠다 하고 생각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원은 표정을 감추며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고르면 안 됩니까? 최 씨 부인이 아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답하였습니다. 네가 고르면 얼굴을 보고 고른다. 내가 고르면 사람을 보고 고른다. 그 한마디에 대청마루가 고요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세 처녀를 차례로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시킬 것이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볼 것이니 꾸밈 없이 행하거라. 팽팽한 긴장이 대청마루를 감쌌습니다. 최 씨 부인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뒤뜰 약초 선반에서 말린 약재를 종류별로 가려내어 한 묶음씩 정리해 오너라. 오미연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지요. 뒤뜰로 나간 오미연은 선반 위의 약재들을 능숙하게 살피더니 색깔과 생김새를 기준으로 척척 가려냈습니다. 묶는 솜씨도 반듯하여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이 새어나왔지요. 역시 부호집 규수답다. 윤다정도 정성스럽게 약재를 정리하였습니다. 묶음마다 한지 조각에 이름을 적어 붙여두는 센스가 돋보였지요. 최 씨 부인이 한지 쪽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설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설아가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그만 하품이 터져 나왔지요. 급히 손으로 입을 가렸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킥 웃었지요. 저것 봐라. 간택 자리에서도 졸려하네. 승원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데 설아가 약초 선반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약재를 곧장 짚지 않고 선반 아래를 들여다보더니 창고 구석으로 걸어갔지요. 잠시 뒤 설아가 낡은 약자에 묶음 몇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선반 밑 어둑한 구석에 오래된 것들이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설아는 새 것과 묵은 것을 나란히 놓고 냄새를 맡아가며 하나씩 가려냈습니다. 약효가 남아있는 것과 이미 변질된 것을 골라낸 것이었지요. 변질된 것들은 따로 추려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묵은 약재가 새 것과 섞이면 약효를 그르치는 것은 물론 잘못하면 탈이 날 수도 있었지요. 오미연과 윤다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정리하였으나 설아만이 선반 밑까지 살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쌀 한 되씩을 내주며 말하였지요. 이 쌀로 밥을 지어 하인 5에게 나눠 주어라. 오미연이 능숙하게 밥을 지었습니다. 고슬고슬하게 잘 지은 밥을 5그릇에 정확히 나누어 하인들 앞에 놓으며 말하였지요. 어서 먹고 일이나 하거라. 손놀림은 능숙하였으나 하인들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지요. 윤다정은 조용히 밥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하인이 한 술만 더 주시오 하고 청하자 당황하여 자기 몫을 선뜻 내주고 말았지요. 착하기는 하였으나 거절할 줄을 모르는 성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설아는 쌀을 씻다 말고 부엌 이 구석 저 구석을 두리번거렸지요. 구경꾼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것 봐라, 부엌에서도 딴 생각이야. 그런데 설아가 찾아낸 것은 선반 위에 놓인 보리 한 줌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보리를 쌀에 섞어 물을 넉넉히 잡고 밥을 지었지요. 보리를 섞으니 양이 불어 5그릇이 아니라 7그릇이 나왔습니다. 설아는 하인 5에게 한 그릇씩 건넨 뒤 남은 2그릇 중 하나를 아궁이 옆에 살며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릇은 앞치마 단을 잡고 기다리고 있던 어린 계집아이 앞에 내밀었지요. 최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남은 그릇들은 누구 것이냐? 설아가 답하였지요. 아궁이 앞에서 부를 때는 아이도 배가 고플 것이옵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어미가 바깥을 나가는 동안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앞에는 10살쯤 된 불떼기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서 기다리던 어린 계집아이는 어느 하인의 딸이었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두 아이를 설아만 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질문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새 처녀에게 물었지요. 시어머니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찌하겠느냐? 오미연이 공손히 답하였습니다. 어른의 말씀은 틀려도 따르는 것이 도리이옵니다. 윤다정이 조심스레 답하였습니다. 조용히 따르되 나중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어머니께서도 후회하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다는 수군거림이 번졌지요. 그러나 최 씨 부인은 미소를 짓지도 인상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새 처녀를 돌려보냈지요. 이튿날 아침 최 씨 부인이 친척과 하인들 앞에서 선언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임설아로 정하겠다. 순간 대청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지요. 그 낮잠꾸러기 처녀를요? 친척들이 벌떡 일어났고 하인들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승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머니, 농담이십니까? 차라리 장가를 들지 않겠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아들과 친척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겼지요. 내 눈을 믿어라. 승원이 입을 악물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고을 전체가 뒤집어졌지요. 이야기는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택을 잡기 전 최 씨 부인이 홀로 남몰래 임설아의 집을 찾아갔던 날이었지요. 해질녘이었습니다. 임서방의 기와집 앞에 최 씨 부인이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집은 반듯하였습니다. 선대부터 내려온 기와 지붕에 대문의 기둥도 굵직하였지요. 그러나 예전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잡초가 올라와 있었고 대청마루 구석에 먼지가 소복이 앉아 있었지요. 한눈에 보아도 사람 손이 모자란 집이었습니다. 임서방은 한때 나주 고을에서 가장 문서를 잘 다루는 이방이었습니다. 숫자에 밝고 곡물 수납 장부를 꿰고 있기로 이름이 높았지요. 그런데 4년 전 공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이방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 찾아오는 이들이 하나둘 끊기고 살림이 기울어 하인 둘이 떠나버렸지요. 남은 늙은 종 노파가 바깥 심부름을 겨우 감당할 뿐 안살림 전체는 19 설아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담 너머로 안을 살폈습니다. 마당에서 12살쯤 된 남동생이 어린 여동생을 달래고 있었지요. 부엌에서 설아가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약탕기, 한 손에는 밥 주걱을 들고 있었지요. 옷차림은 단정하였으나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약탕기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임서방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요. 누명을 쓴 뒤 마음의 상처가 병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설아가 아버지의 등을 조심스럽게 받쳐 올리며 약사발을 입에 대어 드렸지요. 아버지, 오늘 죽은 좀 드셨어요? 임서방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아의 눈에 걱정이 그림자처럼 어렸지요. 동생들에게 밥을 차려 먹인 뒤 설아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빨래를 걷고 아궁이에 불을 넣고 내일 아침 쌀을 불리고 마당에 올라온 잡초를 뽑았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설아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가까워지자 동생들이 하나둘 잠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설아가 호롱불 앞에 앉았지요. 무릎 위에 아버지의 옛 장부 묶음을 펼쳤습니다. 숫자와 지명이 빼곡히 적힌 장부를 설아의 눈이 막힘없이 훑어 내려갔지요. 아버지에게 어릴 적부터 숫자를 배운 덕이었습니다. 장부를 읽는 설아의 눈빛은 낮에 졸던 그 사람과는 딴 사람처럼 또렷하고 날카로웠지요. 새벽 인경이 울릴 무렵 설아가 겨우 눈을 붙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잠결에 보채기 시작하였지요. 설아가 소리 없이 일어나 막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읊조렸습니다. 아이가 다시 잠들고 나서야 설아도 벽에 등을 기대어 고개를 떨구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마침 해가 마당을 비추자 설아가 느티나무 아래 주저앉아 꾸벅 졸고 있었지요. 지나가던 동네 안하기 담 너머 그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저것 봐라, 임서방 딸 또 졸고 있어. 양반가 규수가 절에서야 쓰겠나? 담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밤새 지켜본 최 씨 부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게으른 것이 아니었지요. 밤새 가족을 위해 깨어있느라 낮에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에 졸고 있는 겉모습만 보고 게으르다 손가락질 하였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밤의 고단함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요. 최 씨 부인은 또 하나를 보았습니다. 설아가 졸면서도 무릎 위에 아버지의 장부 한 권을 펴놓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최 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꼼꼼하고 참을 줄 알고 숫자를 읽고 역경에 굴하지 않는 아이. 최 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요즘 밤마다 들여다보던 세금 장부에 석연찮은 숫자들, 누군가 최 씨 가문과 관련된 곡물 수납분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이 걸음을 멈추고 나주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치원의 전답과 맞닿은 경계선이 석양 아래 길게 뻗어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싸움에는 저 아이가 필요하다. 며느리 간택의 진짜 이유는 이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간택 소식이 전해진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설아가 직접 최 씨 대문을 찾아온 것이지요. 대청마루에 올라 최 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은 설아가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하오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최 씨 부인이 부채를 내려놓으며 물었지요. 이유를 들어보자꾸나. 설아가 고개를 들어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석에 계시고 동생들이 아직 어립니다. 제가 빠지면 그 집이 흔들립니다. 목소리도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최 씨 부인이 그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거절이 마음에 든 것이었지요. 우리 집 하인 둘을 임서방댁에 보내마 안살림을 거둘 이 하나, 바깥일을 도울 이 하나, 의원도 내가 정기로 붙이겠다.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뜻 믿기 어려운 제안이었지요. 최 씨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 걱정에 잠을 못 이루면 그게 시댁에도 좋을 리 없지 않겠느냐.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설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깊이 절을 올리는 설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신뢰라는 것이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으나 승원은 내내 신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촛불이 켜졌지만 승원은 방 한쪽 끝에 앉아 책만 펼쳤지요. 설아는 서운하였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펴며 나직하게 말하였지요. 편히 쉬세요. 촛불이 흔들렸고 긴 침묵만이 신방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설아가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시댁 부엌이 손에 익지 않아 죽이 눌어붙었지요. 탄내가 부엌 가득 퍼지자 하인들이 킥 웃었습니다. 역시 게으르다더니 부엌일도 못하는구나. 최 씨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와 눌어붙은 죽을 한 숟갈 떠 맛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지요. 승원이 못마땅한 얼굴로 모친을 찾아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짓는 사람이 어찌 안살림을 맡습니까? 최 씨 부인이 아들을 올려다보며 답하였지요. 밥 짓는 법은 가르치면 되지만 사람 보는 눈은 가르칠 수 없다. 승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고을에서는 설아의 시집살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지요. 소문의 씨앗을 뿌린 것은 오미연이었습니다. 고을 안악들을 모아 차회를 연 자리에서 오미연이 넌지시 입을 열었지요. 최시댁 새 며느리가 낮에 안채에서 졸다가 항아리를 깼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실상은 달랐지요. 설아가 낮에 졸았던 것은 밤새 시어머니의 약탕을 다리느라 눈을 붙이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오래전부터 무릎 관절 통증을 앓고 있었는데 설아는 친정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던 버릇 그대로 아픈 어른 곁을 밤새 지켰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이는 최 씨 부인뿐이었고 설아는 스스로 해명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은 오미연의 아버지 오치원이었습니다. 나주에서 가장 많은 전답을 거느린 부호로 외동딸이 최씨 며느리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감히 내 딸을 떨어뜨리다니 이 모욕은 반드시 갚겠다. 오치원은 그 길로 고을 아전 이서방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최씨 가문의 약점을 찾아라. 무엇이든 좋다. 어둠 속에서 아전의 고개가 깊이 숙여졌지요. 며칠 뒤 최씨 부인이 설아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자 최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내 아비 일은 내가 알고 있다. 입 다물고 때를 기다려라. 설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 일을 어떻게 아십니까? 최씨 부인은 대답 대신 장부 꾸러미 하나를 설아 앞에 내려놓았지요. 이것을 읽을 수 있느냐? 설아가 꾸러미를 풀어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와 지명이 빼곡히 적힌 곡물 수납 장부였지요. 설아의 눈이 장부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눈이 점점 커졌지요. 이건 고을 세금 장부인데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해마다 수납량은 늘고 있는데 실제 납부 기록이 다릅니다. 최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습니다. 그래, 맞지 않지. 누군가 우리 가문과 관련된 곡물 수납분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설아가 장부를 내려놓고 최씨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최씨 부인의 눈에서 오랜 세월 혼자 짊어져온 무게가 읽혔습니다. 설아가 나직하게 말하였지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최씨 부인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아닌 공모의 기운이 처음으로 흘렀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뜻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설아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서툴지만 묵묵히 안살림을 하고 밤이면 모두가 잠든 뒤 창고로 향하였지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여 10년치 장부를 한 장 한 장 대조해 나갔습니다. 낮에 졸리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었지요. 장부를 파고들수록 뚜렷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난 뒤 고을 세금 수납 기록에서 최씨 가문 관련 항목만 수납량이 조금씩 줄어들어 있었지요. 한 해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교묘하게 깎여 나간 것이었습니다. 10년을 합치면 적지 않은 양이었지요. 그리고 그 누락분이 모두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치원의 전답 수납 항목과 연결되어 있었지요. 사흘째 되던 밤 설아가 결정적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4년 전에 작성된 수납 확인 문서 한 장이었지요. 언뜻 보면 평범한 곡물 수납 확인서였으나 설아의 눈이 문서 한쪽 구석에 찍힌 관인에서 멈추었습니다. 획이 미세하게 달랐지요. 진짜 관인과 나란히 놓고 보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지만 분명한 위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숫자와 문서 읽기가 아니었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하였을 차이였지요. 설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조된 관인이 찍힌 시점이 아버지가 누명을 쓴 때와 정확히 겹쳤던 것이지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추어지자 소름 끼치는 진실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오치원이 고을 곡물 수납분을 빼돌리면서 이를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제거한 것이었지요. 나주에서 수납 장부를 가장 잘 읽는 사람, 임서방을 공금 횡령범으로 몰아 이방 자리에서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은 처음부터 오치원이 꾸민 함정이었던 것이지요. 설아가 장부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4년간 아버지가 병석에서 신음하던 밤들이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하나둘 떠나간 하인들의 뒷모습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지요. 설아가 최씨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다 알겠습니다. 오치원이 우리 두 집안을 모두 망치고 있었습니다. 장부와 위조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는 설아의 목소리는 또렷하였지요. 최 씨 부인이 설아의 설명을 끝까지 듣더니 비로소 속내를 드러내었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고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설아가 숨을 멈추었지요. 나도 장부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나 숫자에 밝고 끈기가 있고 오치원에게 빼앗긴 것이 있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사람이 필요하였다. 오미연을 며느리로 들이면 오치원의 첩자를 안방에 들이는 꼴이고 윤다정은 착하지만 이 싸움을 감당할 그릇이 아니었다. 설아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시험하신 겁니까? 최 씨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답하였지요.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간택날의 시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묵은 약재를 먼저 살핀 것은 꼼꼼함의 확인이었고 보리를 섞어 양을 늘린 것은 살림지혜의 확인이었으며 불떼기 아이와 기다리는 아이까지 챙긴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의 확인이었던 것이지요. 이제부터 너와 이 어미는 한 뜻이다.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직 승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밤마다 창고를 드나든다는 사실은 오래 숨겨지지 못하였습니다. 최 씨 가문 하인 중에 돌쇠라는 젊은 놈이 있었는데 이자가 오치원에게 매수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돌쇠가 어둠 속에서 설아의 뒷모습을 지켜본 뒤 곧장 오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새 며느리가 밤마다 창고에 들어가 장부를 뒤지고 있사옵니다. 오치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그녀가 장부를 보고 있다고. 임서방의 딸이니 숫자를 읽을 줄 알겠군. 당장 처리해라. 오치원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오미연이 최 씨 대문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보자기를 들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문을 들어섰지요. 시집살이가 고단하지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설아는 고맙다 인사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서늘하였습니다. 오미연의 웃음 뒤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이지요. 오미연이 돌아가는 길에 뒤뜰에서 돌쇠를 만났습니다. 눈짓으로 돌쇠를 담장 구석으로 불러낸 오미연이 낮은 목소리로 밀명을 내렸지요. 오늘 밤 창고의 장부를 모두 없애거라.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된다. 그날 밤 삼경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최 씨 가문 뒤뜰에 매캐한 냄새가 번지기 시작하였지요. 창고 쪽에서 붉은 빛이 피어 올랐습니다. 불이었지요. 마른 집더미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창고벽을 타고 올라 기와 틈새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설아가 가장 먼저 불을 발견하였습니다. 안방에서 뛰쳐나온 설아의 눈에 창고를 집어삼키는 불길이 들어왔지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장부가 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설아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A씨,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승원이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설아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승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길 속은 지옥이었지요. 연기가 눈을 찌르고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달구었습니다. 설아가 선반 위에 장부를 더듬어 찾았지요. 손끝에 익숙한 장부의 감촉이 잡혔습니다. 핵심 장부 3권을 품에 꼭 끌어안고 출구를 향해 몸을 던졌지요. 무너지는 석가래가 설아의 왼팔을 스쳤습니다. 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하였지요. 설아가 창고 밖으로 쓰러져 나왔습니다. 품에는 장부 3권이 꽉 안겨 있었지요. 왼팔에 심한 화상을 입어 살같이 벌겋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승원이 달려가 쓰러진 설아를 안아들었지요. 왜 장부 따위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요? 설아의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가물거리는 눈으로 승원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지요.
장부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을. 아버지의 이름을 말을 끝맺지 못하고 설아의 고개가 꺾이었습니다. 승원이 처음으로 설아의 눈물을 보았지요. 그 눈물 속에 게으름도 무람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박한 뿐이었지요. 최 씨 부인이 불탄 창고 앞에 섰습니다. 검게 그을린 기둥과 재가 된 서류들 사이에서 최 씨 부인이 이를 악물었지요. 정말 여기까지 손을 뻗는구나. 승원이 설아를 방에 눕힌 뒤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 씨 부인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곡물 수납, 장부 조작, 임서방의 누명, 설아를 며느리로 고른 진짜 이유까지 승원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지요. 자신이 냉대하였던 아내가 가문을 위해 밤마다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승원은 두 주먹을 떨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의원이 설아의 화상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왼팔의 화상이 깊습니다. 두 달은 누워 계셔야 하옵니다. 설아가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하였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승원이 설아의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혼례 뒤 처음으로 승원이 설아 곁에서 밤을 지새운 것이지요. 미안하오. 내가 눈이 멀었소. 승원의 나직한 목소리에 설아가 가물거리는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니 화상쯤이야. 애써 웃어 보이는 설아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지요. 승원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아가 불길 속에서 구해낸 장부 3권을 품에 안고 나주 관아를 찾아갔지요. 오치원의 곡물 수납 조작과 문서 위조를 낱낱이 적은 소장을 현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장부가 증거이옵니다. 최 씨 가문과 연관된 수납분이 10년에 걸쳐 빼돌려졌사옵니다. 그러나 형암의 반응은 싸늘하였지요. 소장을 대충 훑어본 형암이 장부를 밀어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장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 형암의 눈이 승원을 피하였지요. 이미 오치원의 뒷돈이 형암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암이 오히려 역공을 펼쳤지요. 근거 없이 고을 유지를 모함하였으니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 소장을 거두지 않으면 죄를 가명에 보고하여 무고죄로 다스리겠다. 승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면 과거 응시의 길이 막힐 수도 있었지요. 양반에게 과거는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암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 씨 문중의 장부와 재산을 관에서 조사하겠다. 피해자인 최 씨 가문이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된 것이지요. 관아의 아전들이 최 씨 댁에 들이닥쳐 장부를 뒤지고 창고를 살피는 굴욕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 그 모습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지요. 최 씨 집안이 오부호를 무고하다니 저것 봐라. 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가? 승원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모조리 빠져 있었지요. 소식은 임서방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병상에서 사위가 무고죄로 몰릴 처지에 놓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임서방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지요. 나 때문이다. 이 늙은이 때문에 두 집안이 망하는구나. 오치원이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소장을 거두고 조용히 물러서면 이 일을 덮어주겠다. 거부하면 무고죄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최 씨 부인의 오랜 법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미연이를 며느리로 들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괜히 게으른 처녀를 데려와서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하인 셋이 보따리를 쌌지요. 마님 죄송하옵니다만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옵니다. 큰 기와집이 하루하루 텅 비어갔습니다. 설아가 침상에서 최 씨 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장부를 잘못 읽은 건 아닐까요? 저 때문에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설아의 손을 꽉 잡으며 답하였지요. 네가 읽은 것은 틀리지 않았다. 이 어미를 믿어라. 그날 밤 최 씨 부인이 홀로 안방에서 오래된 개짝 하나를 열었습니다.
괴짝 깊숙한 곳에 누렇게 바른 서찰 한 묶음이 고이 쌓여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이 서찰을 가슴에 안으며 읊조렸습니다. 여보, 이것을 쓸 날이 왔습니다. 20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건네는 말이었지요. 촛불이 흔들리는 안방에서 최 씨 부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최 씨 부인이 나들이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품 안에 괴짝 속 서찰 묶음을 깊이 넣고 대문을 나서려는데 승원이 마루에 나와 있었지요. 어머니, 이 밤에 어디를 가십니까? 전주다. 사흘이면 돌아온다. 그동안 며느리를 지켜라. 승원이 더 묻기도 전에 최 씨 부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56 먹은 과부가 홀로 전주 가면길에 오르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려 길이 질었고 고갯마루에서는 찬바람이 뼈를 에었지요. 그러나 최 씨 부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 품은 서찰이 20해의 무게로 심장을 눌렀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발걸음을 재촉하였지요. 이틀 만에 전주에 닿은 최 씨 부인이 찾아간 곳은 전라 가명이었습니다. 품에서 꺼낸 서찰 묶음을 관찰사 앞에 내밀었지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먹글씨가 빼곡하였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오치원이 고을 아전에게 보낸 친필 서신 네 통이옵니다. 오치원이 아전에게 수납 문서 위조를 사주하고 그 대가로 은자를 건네는 과정이 자신의 손으로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관찰사가 서신을 받아들고 한 통씩 펼쳐 읽기 시작하였지요. 읽을수록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오치원이 아전에게 수납 문서 위조를 사주하고 그 대가로 은자 수백 냥을 건네는 과정이 자신의 손으로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관찰사가 서신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으셨소? 최 씨 부인의 입에서 20해 동안 감추어 두었던 이야기가 흘러나왔지요. 우리 대감이 살아계실 때 오치원의 비리를 알아채셨습니다. 이 서신을 입수하고 가명에 고발하려 하셨으나 그 직전에 갑자기 세상을 뜨셨지요. 서방님의 유언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때가 되면 쓰거라.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20해였지요. 20해 동안 이 서찰을 괴짝 깊숙이 넣어두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오치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숫자를 읽을 줄 알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며느리가 필요하였던 것이지요. 그 며느리가 찾아낸 증거와 남편이 남긴 서찰이 합쳐지면 비로소 오치원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가명에서 움직일 것이오. 그 길로 가명 조사관이 나주로 파견되었습니다. 조사관이 오치원의 저택으로 향하였습니다. 서재와 창고를 샅샅이 수색하였지요. 위조된 관인이 서랍 깊은 곳에서 나왔고 아전들에게 건넨 매수 기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쇠가 체포되어 모든 것을 쏟아내었지요. 창고 방화도 오치원의 지시였음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조사관이 4년 전 임서방의 공금 횡령 사건 기록까지 다시 꺼내어 살폈습니다. 오치원이 만들어낸 위증과 조작이 하나씩 벗겨져 나갔지요. 가명의 판결이 내려진 날 나주 고을 관아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치원의 죄목이 낭랑하게 읽혀졌지요. 곡물 수납 조작, 문서 위조, 방화 사주, 무고. 오치원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뒷돈을 받았던 형암 역시 파직되어 관복을 벗었지요. 같은 날 임서방의 공금 횡령 누명이 공식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파직 기록이 삭제되고 복권 교지가 내려왔지요. 4년이었습니다. 4년간 횡령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병석에 누워있던 임서방에게 마침내 이름이 돌아온 것이지요. 교지를 전하러 간 것은 승원이었습니다.
임서방의 방문을 열고 들어선 승원이 장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교지를 받아든 임서방의 손이 나무집처럼 떨렸습니다. 글자 위에 눈물이 떨어져 먹이 번져 나갔죠. 이 늙은이가 살아서 이름을 되찾다니.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년간 가슴 속에 쌓아두었던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지요. 승원이 장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생이 눈이 어두워 아내를 몰라봤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임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사위의 어깨를 잡았지요. 자네가 물러서지 않았다고 들었네. 고맙네 승원아. 설아가 침상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설아가 이불 위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지요.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본 승원이 다가와 화상 자국을 피해 설아의 어깨를 살며이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떤 말보다 따뜻하였지요. 승원이 설아의 침상 곁에 앉아 조심스레 말하였습니다. 당신을 게으르다 여긴 내가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었소. 눈앞에 진실도 보지 못하였으니 설아가 웃으며 답하였지요. 저는 정말 게으른걸요. 지금도 졸려 죽겠어요. 부부가 함께 웃었습니다. 홀레디 처음으로 신방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오미연은 아버지의 죄에 연좌되지는 않았으나 고을에서 설 곳을 잃었습니다. 조용히 짐을 꾸려 먼 친척이 있는 타향으로 떠나기로 하였지요. 떠나는 날 오미연이 최씨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설아와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오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미웠다. 간택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지만 아버지가 한 일은 나도 정녕 몰랐다. 설아가 조용히 답하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오미연이 고개를 숙이고 일어섰지요. 대문을 나서는 오미연의 뒷모습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윤다정이 약자의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지요. 설아의 화상에 좋다는 약초를 직접 캐어온 것이었습니다. 간택날 내가 떨어진 게 다행이었나 봐. 나였으면 장부는커녕 불 앞에서 도망쳤을 거야.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소리내어 웃었지요. 임서방의 건강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복권 소식이 어떤 약보다 나았던 것이지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걷기 시작하더니 한 달이 지나자 동네 어귀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고을 사람들이 임서방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4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인사였습니다. 설아의 화상이 나아가자 설아가 본격적으로 안살림을 맡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부 정리가 귀신 같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졌지요. 낮잠꾸러기 처녀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최씨 며느리 덕에 그 집안이 살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씨 부인이 안차의 마루에 앉아 설아가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늙은 하인 복례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마님,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였사옵니까? 최씨 부인이 빙긋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하였지요. 사람은 낮에 얼마나 부지런한가로 볼 것이 아니라 밤에 누구를 위해 깨어있는가로 보아야 하느니라. 복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듬해 봄, 설아가 처사이를 안고 아버지의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임서방이 마당까지 나와 손주를 받아 안았지요. 이 아이는 좋은 세상을 살겠구나. 임서방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최씨 부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주의 봄바람이 기와집 처마 끝을 스치며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